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뭘 가져올까 하다가 일단 첫 번째로 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OECD에서 지난 20년 동안 거의 꼴찌였을까? 예, 그런 질문을 먼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정말 속상한 질문이에요. 그 주요 지표들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율, 자살률, 그리고 뭐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네, 출산율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가장 낮고요. 최근에 본 또 다른 금메달 2개를 딴 것은 2020년도에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이 우울증 발현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 하고요. 또 최근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OECD에서 이렇게 딱 그림이 나오면 사회지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을 찾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오른쪽을 보거나 가장 왼쪽을 보면 대한민국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만 얘기를 하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좋아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일본이 꺾인 겁니다.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거의 배를 갈라서 금을 미리 꺼내서 미래에 쓸 것을 지금 꺼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꺾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똑같이 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거위가 황금알을 그냥 꾸준히 낳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빨리 황금을 더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서 그거를 다 꺼내놓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거위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 죽죠. 그러면은 성장도 사실은 미래에 안 될 수 있죠. 안 되죠.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나 여전히 불행한데 나 안 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계속 고령화는 되고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면 지출은 계속 쓰는데 사람들이 내기 싫어하면 그게 일본 사회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서 일본이 국가 부채가 50% 그리고 2000년대 이제 100%를 넘어서다가 지금 250%가 됐는데 저희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저의 압도적인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점점 벌어져가고 있는 빈부격차와 그런 거를 볼 때 여전히 기회의 공간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에? 찬스가 있나요? 저는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가 3명이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성평등이 굉장히 낮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성평등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출산율이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나도 집단의 그냥 부품이 아니라 나도 중요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도는 굉장히 미비한데 인식이 이제는 트이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포인트의 정점을 딱 찍으면 그러면 다시 이제는 성평등 의식도 계속 좋아지면서 사회 제도가 하나하나씩 바뀌면서 서포트가 돼서 이제는 나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출산을 해도 우리 사회가 이것저것 나를 많이 도와주는구나. 그런 사회가 되면 다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유럽이나 이런 사회들도 약간 U자형 패턴이 있었고요. 우리는 지금 바닥을 뚫고 좀 내려가고는 있어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지만 저는 그러면 지난 한 20-30년이 굉장히 우리에게 나쁜 시기였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사회가 개인들이 자기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그 의미를 찾으면서 출산과 어떤 다른 행동들을 잠깐 좀 멈추고 생각을
하고 나를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의미도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 저출산 돈을 참 헛쓴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씩 그 파인 구덩이를 메꾸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책은 오늘 막 심어야 한 50년 있다가 꽃을 피우는 정책들도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북유럽 하면 복지국가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잖아요. 한국은 어느 쪽에 속하는 나라인가요? 일단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일정 정도 이상의 복지 지출을 하는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보통 다 가지고 있는 소위 4대 보험 뭐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일단 우리도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그래도 이제 지출도 한 10에서 15%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4대 보험이라든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다라고 비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비정규직들이 4대 보험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라든지, 그리고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을 좀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복지국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빨리빨리 끄는 복지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건 돈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산불이 날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거든요. 출산율이 이렇게 심각해? 자살률이 이렇게 심각해?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심각해? 뭐 이렇게 뭐 산재가 심각해? 그럴 때 산불을 확인하고 나서야 불을 끌러 이렇게 양동이에 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면 아무리 부어도 안 꺼지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쪽에 뭐 일본이라든지 뭐 남유럽이나 이런 곳들의 복지 국가의 지출이 이 북유럽 국가들만큼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높아졌냐면 고령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연금이나 보건 지출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북유럽은 이런 고령화들을 조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재분배가 좀 잘 일어나다 보니까 복지 지출이 오히려 별로 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씨가 살짝 보였을 때 미리 잘 끄면 미래에 큰 산불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산불이 이미 사방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산불이 지금 활활 타서 사람들이 이 산에서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산에서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네요. 저출산 말씀 이제 좀 드리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의 숫자를 늘릴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다 건너뛴 질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삶의 질을 더 낮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여기 산에서 불 나고 있는데, 불은 좀 낮지만 아이를 더 낳으면 이 불이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아요. 이거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앞에 했어야 될 질문들을 빠뜨리고, 네. 혹은 못 본 척하고.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리포트가 나온 걸 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질문들을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사실 저희가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제 돌봄을 국가가 많이 확대를 시켰는데, 아이 돌봄에 대한 확대는 거의 뭐 북유럽 수준입니다. 진짜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라는 표현까지 막 써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제가 아이를 낳은 목적이 국가가 다 돌봐주기 위해서 애를 낳나요? 내가 키우고 싶어서 낳지 국가가 다 돌봐주려고 제가 애 낳은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시간을 주세요 라는 거지. 근데 자꾸 진보든 보수든
다 내가 돌보겠대요. 나가서 돈 벌라고. 이게 정말 너무 저는 정말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네요. 저도 아이가 끝날 때 어린이집 앞에 가서 아이가 나오는 아이 손잡고 집에 오고 싶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도 또 10시까지 돌봐주고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좀 늦게 가면 아이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찡하거든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더 해야 되지? 돌봄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장, 내가 일하는 곳에서 유연하게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생산성이 줄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고용주와 노동자와 우리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신의 삶도 이어가면서 그때 나오는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창의롭고 자유로운 스피릿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우리 경제로 다시 가져가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아이를 늘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잘못된 질문인 거죠.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복지국가와 이 성장이나 혁신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장이야 분배야?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복지를 조금만 더 쓰려고 하면 이거 나라 재정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한 30-40년 동안 똑같이 언론에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재정이 안 좋은 국가들을 OECD에 이렇게 바라보면 맨 오른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GDP 대비 250%로 가장 높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 국가들이 다 이쪽에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복지를 안 쓰는 국가들은 아주 부채가 낮은 쪽에 이렇게 있을 텐데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 혹은 뭐 남부 유럽 이런 국가들이 다 이쪽 끝에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부채 수준이 더 낮은 50%도 안 되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와. 아니 이런 상식적으로 이런 팩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지를 하면은 국가가 뭐 망한다라거나 돈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호도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복지를 많이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엉망진창의 말이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잖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복지를 적게 하는 국가들이 지금은 부채율이 훨씬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국가가 뭔가를 하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우리 돈 좀 더 걷어야 되겠는데? 라고 할 때 세금을 과연 더 내시겠습니까? 안 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지에 돈을 많이 쓰는 국가들,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부채율이 낮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히 그 국가들의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연금 보험료만 내면 내 노후가 빈곤하지 않을 게 확실한데? 내가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잘 내고 세금을 잘 내면 내가 아팠을 때, 암 걸렸을 때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 개인연금 가입하실 필요 없고요. 실비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자녀에 대한 사교육도 별로 필요 없고요. 왜냐면 자녀의 삶도 안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세금은 우리보다 더 많이 낼지 몰라도 가처분 소득은 우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게 조세 만족도가 북유럽이 제일 높더라고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효능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면 낸 것보다 더 받는다. 네. 안전하다. 저도 실제로 그 국제사회조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대만이나 우리, 미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국가는 더 지출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데 더 찬성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스웨덴 같은 국가의 국민들은 오히려 뭐 세금 국가 정부가 필요하면 우리 더 낼 수 있다라는 응답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얼마나 풀어주는가. 그래서 진짜 국가가 어려울 때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가 지출 줄이지 말고 우리가 돈을 더 낼 테니까 그냥 계속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줘.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불안정성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좀 줄여줘 라고 하는 것에 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복지국가는 이 성장하고 함께 갈 수 있고
실제로 그 유로피언 이노베이션 스코어보드라고 하는 그 혁신 순위를 이렇게 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제일 상위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노르딕 국가의 청년들은 창업하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직장을 더 내가 선호해야 되지? 와.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그럼 우리 사회는 왜 그러지? 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 조직에 서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사회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 삶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죠. 위험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밑에 그물망이 쳐져 있으면 편하게 외주를 탈 수 있죠. 그렇죠. 안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떨어져도 그냥 이렇게 반동해서 다시 예, 위로 올라오면 다시 되거든요.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그 스웨덴에서 그 왜 창업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다른 원인으로 얘기했던 게 플랫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끔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괴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던 집안 환경은 굉장히 평등하게 부모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오다가 갑자기 직장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굉장한 하이어라키를 애들이 순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완전 옛날식.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 단절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오는 어떤 이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모 대기업에서 뭐 외국의 혁신적인 인재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데려오길래 그 데려와봤자 다 소용없다. 그 조직이 이렇게 관료적인데 뭘 그렇죠. 이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 다른 곳에서 혁신 안 하게만 만들면 괜찮으니까 계속 데려오겠다고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듣고 제가 저것도 방법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천재인데.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저는 혁신은 자유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와 창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구들이 더 자유롭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국가가 줄여줄 것인가? 그리고 불확실성과 미래의 불안정성을 줄여주는 바로 그 기제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복지국가와 성장, 혁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질문이 우리 사회에서 끝나질 않네요. 그리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세금을 내 돈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국가에 대한 경험이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하기 전에 혹은 아동수당을 하기 전에 혹은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공짜로 아이들한테 밥을 준다고? 내가 안 싸고? 아니면 그냥 노인이 됐다는 이유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국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그 제도에 대한 지지가 높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예 설마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르신들을 보면 국민연금 받아보시니까 기초연금 받아보시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지지도가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섞여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렇게 해도 정치가 자꾸 싸우고 뭔가를 잘 못하면 내가 낸 세금도 뭔가 저 싸움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가 좀 안정되게 가는 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안정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신뢰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경제지표와
사회후생지표 간의 어마어마한 격차, 괴리,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볼 거냐. 이런 사회후생지표가 결국은 경제에도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경제성장에도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건데, 아주 솔직하게 현실을 들여다보고 사회적인 합의를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돈을 쓰자. 미래에 계속 청구서를 던지지 말고 이 청구서의 연수의 고리를 여기서 끊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너무 필요하고요. 사실 행복에 관련된 정책은 정말 오랫동안 이 구덩이를 메꾸는 지난한 노력들, 그것을 많이 해야 그때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15년 동안 이것저것 발전시켜 왔던 복지제도들이나 사회정책 제도들이 아주 헛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확신을 우리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고, 그 변화들이 있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이 산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불을 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동산을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화성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거든요.